방금 전까지 BA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거는 이제 설계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나는 무빙 코일도 잘 모르겠는데 BA 이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중학교까지를 정규 과정으로 나왔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약간 생소한 것 뿐인데. 이게 아까 아마추어예요. 여기가 이제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 바깥은 다 자기 회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다고.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이. 그래서 기존 거는 대부분 다 이렇게 했다고 넓적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핀이 이렇게 박혀가지고 위를 떨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위에 이제 진동판이 이렇게 올라와 붙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요런 모양들 있잖아요. 이 모양 이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런 것들. 제가 이런 걸 왜 갖고 있냐 그러면 제가 다 만들어 봤거든요. 여기 있는 거 다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설계 잘 해줘야 돼요. 이거 모양 대충 있잖아요. 그 외국 애들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설계 디자인대로 그대로 가봐도 문제가 되는 거 되게 많아요. 나는 놀스나 소니 애들이 잘 만들 것 같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이게 좀 섬세하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놓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그네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겠을지 모르겠지만 요런 자기 회로가 있잖아요. 형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할 때가 위하고 아래에 있잖아요. 힘의 균형이 없으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계속 밸런스가 깨져요. 그러면 이제 밸런스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THD가 비대칭적으로 움직이면 짝수차 배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히 BA 같은 경우에는 홀수차보다는 짝수차 배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센터에 잘 안 맞기 때문에. 언밸런스드가 되면 짝수차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렵다. 이거는 왜 짝수차가 많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자개 부분인데요. 이게 그 무빙 아마추어 방식이 좋은 게요. 저번에 정전형도 그런다 그랬죠. 그 다음에 평판 자석 내 이야기 해줬죠. 무빙 코일은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있잖아요. 자개 해석을 해보면 이게 있잖아요. 들쑥날쑥 이렇게 해요. 근데 플랫해. 전부 다 1테슬라. 퍼펙트리 이렇게 일치하게끔 이렇게 설계돼야 돼요. 내가 이거 어디 있든 어떤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설계 되게 잘해줘야 돼요. 이게 뭐 크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움직일 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마이너스 0.1mm, 플러스 0.1mm 움직일 때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받는 그 자소값이 있잖아요. 영구 자소값, 전자석의 값들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고, 여기 회로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바깥으로 누설되는 양이 있는지 없는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자개 해석 프로그램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각각의 이제 이렇게 플로우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은 자석이 센 거고, 이런 식으로 다 봐야 되고, 실제로 얘가 날아가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 회로들이 이렇게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버추얼 폴스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버추얼 폴스가 여기서 힘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힘이 위로 가는 힘하고 아래로 가는 힘이 완전히 대칭이 돼야 되겠죠. 그것도 확인해야 돼요. 위로 주는 힘하고 아래로 주는 힘이 어긋난다. 그럼 나중에 무슨 생기냐 그러면 나중에 얘가 운동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계속 치우쳐가지고 비대칭적으로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럼 THD가 커지는 거죠. 이런 일들까지도 다 이게 진동 해석 프로그램이 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진동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안 맞아요. 왜? 위아래 또 자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석이 있으면 자석에서 만들어지는 스티프니스까지도 다 커플링을 시켜가지고 계산해야 된다. 거기까지 우리, 정확하게 모델링을 해서 해석하는 사람을 제가 좀 무시할 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스피커 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다 뒤져봐도 잘하는 사람 없더라고. 정말 엔시스 같은 소프트웨어, 맥스웰 같은 자기해석 프로그램을 정말 자유자재로 있잖아요. 이렇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스피커 쪽에서는. 왜? 할 일이 없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 선배들도 해보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은 액추에이터 설계하는 사람이 훨씬 잘해. 이런 것들, 툴들.
내가 회사에서 혹시 이런 거 담당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 중요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웃긴 거는 기존에 무빙콜 만든 사람들은 야, 경험치가 중요하지, 뭐 컴퓨터 이거 뭐 그런 식의 그런 은연히 그게 많아. 근데 이게 진짜 작아지고 다른 방식의 접근에 들어간다고 하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또 잘 못 키워. 그리고 위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잘 몰라. 이제는 그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개무시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애들을. 니것이 만들어 봤냐? 막 맨날 그러고. 무빙콜처럼 많이 뭐 옛날 거 똑같이 뭐 똑같은 스피커들 만든다고 하면 경험치가 무시 못하겠지만 전혀 새로운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얇아지고 뭐 굉장히 터프한 조건에서 뭐 구동되는 무빙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서는 그 프로그램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잘 못 쓰니까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다룰 줄을 모르니까 계속 틀리게 나오는 거지. 그걸 과학적으로 보고 그게 내가 물성치를 잘못 넣었거나 조건을 잘못 줬거나 계속 이렇게 고쳐가면서 우리 시스템의 최적의 모델을 딱 찾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있잖아요. 굉장히 빨리 이제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를 쓸 줄을 모르는 거, 이 툴들을.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자기학도 배워야 되고, 운동학도 배워야 되고, 진동학, 음향? 다 배워야 이제 그걸 그 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3월, 4월 달에 음향학 강의가 있으니까 꼭 많이 들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진동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생긴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웃기는 건요, 이걸 진동 분석을 내보면요, 어느 특정한 주파수에서 보면요, 얘가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얘가 있잖아요. 얘가 특정 주파수가 되면 Y축으로 움직이는 모드가 생겨요. 요 형상 자체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17kHz를 넣잖아요. 다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힘을 틀림없이 위아래로 줘요. 그렇죠? 여기 힘이 여기서 올까지가 그렇죠? 위아래로 힘을 주면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17kg가 되면 갑자기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생기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대역에서는 소리가 안 나. 이런 BA 이어폰 많아. 왜? 그 대역이 죽는 거예요. 밑에서는 구동은 자꾸 해 있잖아요. 그렇죠? 구동부에서는 힘을 잘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 옆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좋은 사례인데요. 이거를 이 2mm, 3mm 밖에 안 되는 요만한 코딱지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그 3차원 레이저 스캐너라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2000점까지 찍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많이 안 찍었는데 뭐 빨리 한다고 한 뭐 몇십 점, 몇백 점밖에 안 찍었는데 그걸 한 2000점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2m, 3m 공간을.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걸 갖다가 20에서 27초까지 싹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진동판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이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핀이 여기 있는 거, 여기 그렇죠? 핀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위를 이렇게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면 뭐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여기서 잡아주고 여기서 움직이고. 이게 잘 설계를 하면요. 이 운동 모션이 20km까지 쫙 갑니다. 그 분수 시원 있잖아요. 헤드폰 저번에 보셨죠? 예?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것도 잘못 설계된 거거든요. 보세요. 엿. 이거 뭐 자고로 운동하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면 소리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없을 것 같죠? 많아요. 이게 왜 생기냐? 이게 왜 생기냐고 하면 아까 이것 때문에 생겨요. 이것 때문에 생긴다. 밑에 자체가 옆으로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쪽에 올라가 있고 내려와 있죠?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거를 있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모델링을 해주면요.
밑에 이게 구동부 모델링 잘해도 되겠죠. 자기회로 모델링 해줘야 되겠죠.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스티프니스 값들 여기 잡아주는 이게 뭐 피크일 수도 있고 TPU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데 이 알루미늄 있잖아요. 그런 물성치를 쫙 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그 스캐너 프로그램 있잖아요. 스캐너를 직접 잰 거잖아요. 그렇죠? 잰 거하고 공진점이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러면 물성치가 다 제대로 들어갔을 거잖아요. 모든 물성치들이. 그렇죠? 그걸 한 90% 신뢰도까지 맞춘다고. 그러면 정확하게도 운동 모션이 스캐너로 한 거하고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한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와.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맨날 마이크 대가지고 음향 마이크 해가지고 음악만 봐가지고 백날 분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왜 이렇게 나오는지, 소리가 안 나오네. 뭐 그 정도만 하는 거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도 이런 롤링 생기도 되는 거. 이 롤링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이게 락킹 모드 같은 게 막 생겨.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20km 이상으로 벗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안 생기게끔 할 수는 없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관심 있는 대역을 벗어나게끔 하는 기술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근데 그 옛날 스피커 있잖아요. 현재 방식 BA 있잖아요. 현재 방식은 BA는 아시겠지만,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주파수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6km, 5.6km. 굉장히 낮은 데서 이런 일이 생겨버려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걸 갖다가 20km까지 없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드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드가 여기 2차에서 생겼잖아. 이걸 3차로 보내는 거. 얘를 갖다가 3차로 더 고주파로 올라가게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죠. 아까 그런 모션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걸 이렇게 더 보낸 거예요. 20km 올리면 우리 가청 주파수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지. 진동 해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아까 본 거고요. 진동구 특성. 본 거고요. 이런 것들은 한 30분만 재면 이거까지는 볼 수 있어요. 스캔 걸어놓고. 다음은 뭘 봐야 되냐고 하면요. 설계를 하실 때 자성체. 자기회로 있잖아요. 자기회로. 아까 퍼물러 있었다 그랬잖아요. 얘 있잖아요. 얘 재료. 이런 거 있죠. 이런 재료들. 이런 재료를 퍼물러이라는 재료를 써요. 그냥 스틸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기의 자개가 잘 통하는 정도를 갖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비율로 보는 게 비투자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몇 배 정도가 좋냐 이렇게 보거든요. 공기가 예를 들면 뭐 공기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 철 같은 경우는 한 1000배 정도 자개가 잘 형성이 되거든요. 자석이 잘 흘러요. 그러니까 자기 저항이 1000분의 1더 작은 거지. 근데 퍼물러의 기회는 한 1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석으로 치면 아우토반 같이 있잖아요. 거칠 것 없이 자석이 막 흐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 퍼물러이라는 재료가 다 열 처리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 처리해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열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왜곡을 굉장히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알겠지만 열 처리 우리가 보입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 찾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막 쓰면 안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있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다이나믹 방식에서도 있잖아요. 요크 구조 있죠. 요크라든지 탑 플레이트, 바텀 플레이트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자석이 잘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세츄레이션이 안 생길 거라. 우리가 큰 자석을 쓰면 뭐합니까? 거기서 병목이 생겨가지고 왜곡을 일으킨다 그러면 말짱 꽝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철 주면 그대로 써. 확인 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아무 문제 없이 예를 들면 BH 커브는 제대로 나오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거는 간단하게 재는 방법을 가지고 한 게 자성체 전달 함수를 측정을 해요. 이런 장면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측정을 한 거였어요. 그럼 이게 신호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모닉스가 뜨는 정도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고, 이게 어느 순간에 얘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태시대 크게 나오지.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런 걸 볼 수가 없었다고 하면. 이게 뭐지,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할 때. 무빙 코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자성체 전달함수, BH 커브 이런 것들. 아니면 이렇게 전달함수 계열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더 편한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자성체 전달함수도 PB 계열, PC기 다 퍼물러의 계열인데요. 뭐,
실리콘 스틸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영향을 많이 타거든요. 왜냐 그러면 결국은 힘을 주는 그 원천이 되는 그 마그네틱 플럭스라는 게 어쨌든 이 경로를 통해서 다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선형적으로 되면 안 될 거잖아. 나는 1kg 넣어줬는데 2kg, 3kg 막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된다고. 근데 국내에 이걸 갖다가 이런 것들을 폼올로이를 갖다가 제일 잘 가공해주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다음은 임피던스 곡선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째 날에 스피커 강의할 때 이 코일을 이렇게 감아주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다이나믹 스피커에서는. 그렇죠? 예? 이게 관성이 막 생겨가지고 고주파수가 안 나오고,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게 많이 감아줄수록 전자석의 힘은 커질 줄 모르겠지만 이게 고주파수가 안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 커브를 보면 고주파수가 쑥 이렇게 올라가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올라가죠. 근데 그 전자석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얘는 뭘 쓴다 그랬어요? 훨씬 더 많은 턴수를 가져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100턴, 200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자석의 힘은 커요. 기존에 있는 BA 구조상 DC 힘을 많이 키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달라붙어 버리기 때문에 전자석의 힘을 굉장히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키워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쭉 키워준다. 그렇게 하면 이쪽에서는 전류가 작게 흐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고주파수음이 안 나오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안 나오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높으니까.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이 전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있잖아요. 고음이 안 나오는 것보다 다이나믹 방식에서 있잖아요. 고주파수가 안 나오는 것들은 구동력이 부족해서 아니라 그랬죠. 전부 다 분할 운동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네? 이렇게 안 움직이고 막 지맛대로 움직이니까 밑에는 20km까지 1초에 2만 번 바뀌는 까지 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동부 자체가 비닐로다 보니까 과자봉지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까먹는 게 훨씬 많다. BA가 비록 여기서 인덕턴스가 커져가지고 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양은 잘 안 나오는 양은 분할 진동보다는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높더라도 보면 잘 나옵니다. 설계가 잘만 되면. 특정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근데 어찌됐든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냐? 사실은 또 그건 아니에요. 코일을 많이 감아주니까 무조건 많이 올라가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건 코일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코일을 있잖아요. 이중으로 감으면 돼요. 병렬 연결하다 보면 이게 절반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사중으로 해가지고 4겹을 동시에 감아버리잖아요. 확 떨어져요. 무조건 코일 길이 때문에 인덕스가 커진다고 또 보면 안 돼. 근데 그럼 4겹을 동시에 감으면 되지 않냐? 감기가 어렵지, 감기가. 가공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델도 있고, 이렇게 작게 똑같은 BA인데 있잖아요. 이렇게 작게 올라가는 모델도 있어요. 별로 많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중을 해서 감은 거야. 그 감기 쉽지 않아요. 이중으로 감아달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2개가 병렬로 되겠죠, 그렇죠? 이중이니까. 그러면 저항이 쑥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경로가 2군데가 되니까 1차로가 2차로로 형성되니까 당연히 이제 저항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얘가 공린점이 형성되는 거예요. 물론 얘가 왜냐면 아마추어도 뜰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추어도 코일에서 아마추어가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자기장의 교란이 생기니까 여기서 이제 미사인 이게 뭐냐고 하면 역기전력 같은 게 발생이 돼요. 어쨌든 뭐 교란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가 공린점이라고 보면 돼. 보세요. 1kg, 2kg, 3kg죠. 3kg가 잘 나야 되기 때문에 이 3kg 부분은 대부분 튜닝을 한다고 이렇게.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있잖아요. 이게 저항이 굉장히 크죠. 거의 100ohm부터 시작하잖아요. DCR이 그렇죠. 예? 이거는 30ohm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32ohm 정도를 이렇게 맞춘 건데 예? 이거는 거의 100ohm부터 시작하죠. 예. 이게 차이가 별로 없다고 여기서 올라가 봤자 한 130, 140ohm이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코드 분기점이 여기다가 저항을 달아주는 거예요. 저항을. 한 뭐 50ohm, 60ohm짜리 있잖아요. 저항을 달아주는 거예요.
탄탈 저항에는 어떤 저항을 달아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려준 거예요. 그럼 감도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좋은 점이 있어. 여기서까지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오던 고음이 소리라는 건 상대적인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고음이 좀 더 잘 나온 듯한. 이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쩌는 거냐 그러면 그 플레인지 타입이죠, 플레인지. BA도 플레인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ER4S라고 있잖아요. 에티모지 리서치사에서 나오고 ER4S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안 썼다고. 당연히 그러니까 고음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잘 안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DC 저항을 달아서 이렇게 이게 이런 걸 갖다가 무슨 이름이 있는데 임피던스 뭐라 어떻게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저항을 달아줘가지고 이 차이가 적어지면 있잖아요. 고음이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잘 들리거든요. 편차가 줄어드는 길게 편차가 줄어드는 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음색을 조절하는 용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빙 코일에서 이렇게 그 저항 달아주는 개념하고 BA에서 저항 달아주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무빙 코일에서 저항을 달아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거 공진점 있잖아요, 공진점. 공진점 부분에 Q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많이 달거든요. 예? 저항이 커지니까 얘가 이제 Q 값이 이렇게 좀 더 넓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피키 하던 게 무빙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양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저항을 달아줘요. 근데 BA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얘를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맞춘 거고 다이나믹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맞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음색이 좀 바뀌어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저항을 달아주는 거나요. 우리가 그 앰프 있잖아요. 앰프 출력 임피던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거 나중에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나는 뭐 BA 이어폰을 샀는데 어떤 앰프에다 들으면 저음이 잘 나오는데 어떤 앰프에다 꽂으면 저음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처음 배장해서 들을 때는 이 소리가 아닌 거예요. 집에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꼽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초창기 때 출력 임피던스가 큰 앰프를 많이 썼었어요. 웃긴 거는 스탠다드에 보면, IC 스탠다드 보면 아직도 125ohm을 갖다가 표준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IC 스탠다드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고, 대부분 다 어그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앰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어폰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열불이 나는 거거든요. 내가 들을 때마다, 기기들마다 소리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할게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플레인지 이게 소니에서 나온 건데 이게 말이 플레인지지 이게 다 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내주는 거. XBA1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점도 좀 부족하고 고음은 많이 부족한 거예요. 다음 이게 트위터 버전. 이 홀이 크죠? 근데 이제 우퍼나 저음 같은 건 홀이 굉장히 작아져요. 사운드 홀이 있는데 굉장히 작은 걸로 가죠. 이렇게 해서 튜닝하고 내부적으로는 아마추어 내는 것들을 튜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4웨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보세요. 이거 뭐 인터넷에 다 있는 거니까 소니에서 이거 자기는 다 공개한 거예요. 공개 데이터예요. 동영상 할 때는 소니라는 말은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넓적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코일을 꽂고 터미널 빼주고 안 연결해야 되니까 여기 자개회로 직류 자개회로 만들어주고 요 가운데 이 부분이 이제 교류 자개회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형성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알루미늄 진동판이 되는 거예요. 연결해가지고 뚜껑 닫아 소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다 또 다시 뚜껑을 하나 더 세워가지고 꺾어서 밑으로 이렇게 나오고 하는. 이렇게 내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걸 또 한 번 더 꺾어가지고 뚜껑이 또 있는 거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요 사이 움직이는 요 간격이 150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돼요. 이거 현미경을 안 보면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광학기계가 아닌 이상. 제가 저기 외국에 있는 모 회사랑 있잖아요. 제가 개발해낸 장비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BA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뭐냐고 하면 지금 이런 걸 맞추는 걸 있잖아요. 광학기계 있잖아요. 광학기계로 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게 딱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볼 필요 없이 이게 단자만 연결하잖아요. 이게 당연히 뚜껑 씌워버리면 이거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뚜껑, 여기까지는 볼 수 있지만 이 뚜껑, 밑에 뚜껑 씌워버리면 이게 뭐 안 보이잖아요. 이쪽이, 그렇죠? 근데 이 다 조립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실험을 걸어주잖아요. 사인셉 있잖아요. 윅 걸어주면 있잖아요. 얘가 센터에 있는지 뭐 10마이크로미터, 한 1마이크로미터 밑에 떨어진 데 있는지 알 수 있는 그걸 만들었었어요. 만들었은 게 아니고 지금 만들었어요. 그거 필요하시면 뭐 쓸 일이 별로 없겠지만 이거 개발하시지 않는 이상 그런 밸런스드 아마추어 체커라는 장비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광학으로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또 광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센터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힘적으로 있죠, 힘. 힘이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다고. 왜? 이런 작용회로들이 다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토탈로 작용하는 힘이 센터에 있는지는 없는지 보는 거예요. 밸런스드 아마추어 체크는. 저는 어쨌든 이게 밸런스드 아마추어라는 게 뭐 이거는 근데 이어폰밖에 현재까지는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게 150 마이크로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결정적으로 단점이 뭐냐고 하면 얘가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위아래로 운동하죠. 그렇죠? 이게 얘의 운동의 방향하고 그 자개가 흘러가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자개도 이렇게 흐르지만 운동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많은 변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 자개 간격이 많이 멀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힘이 확 빠져버려요. 그래서 커널 이어폰 있잖아요. 커널 이어폰처럼 이게 150 마이크로밖에 필요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작은 텀이겠죠. 그렇죠? 예? 무빙 코일도 사실은 저거보다는 보통 1mm 정도 간격을 띄우잖아요. 그렇죠? 갭 사이 간격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작게 움직일 때만 이게 유효한 방식이에요. 지금. 이제 이어폰용 BA 방식은. 근데 내가 예를 들면 1mm가 더 움직여야 돼. 그렇게 하면 이건 못 쓰는 거예요. 이 구조화살 다 못 쓰는 거예요. 이걸 접근하면 안 돼. 스피커에서는 쓸 수가 없어. 헤드폰도 안 되죠. 헤드폰도 뭐 적어도 한 1mm 정도까지는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1mm 움직이려면 이 사이에 DC 플럭스가 있잖아요. 완전히 거의 없어져 버리죠. 확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못 쓰는 거예요. 스피커용으로. 아무도 BA 가지고 스피커용으로 시도해본 사람은 없어요. 부저 빼고는. 그래서 그 BA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그래서 BA는 점점 더 많이 진화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플레인지가 되면서 지금 갖고 있는 이렇게 작업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 고주파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는 이어폰 헤드폰에서는 우리가 정말 정전형 헤드폰이라든지 평판 좌석에서만 들어볼 수 있던 소리를 어쨌든 그것보다는 굉장히 이게 그 저렴한 버전에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전용 앰프도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에 꽂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유일한 솔루션이라서 사람들이 BA에 대해서 한번 소리를 한번 이어폰에서 이런 좋은 소리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되고 나면 다시 옛날 그런 소리 잘 안 가거든. 그 스피커에 좋은 스피커는 저음이 잘 나오는 건요. 좋은 스피커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좋은 스피커는 해상도죠, 해상도. 정말 높은 조율까지 있잖아요. 선명하게 착 나주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 영어에서 말하는 크리스탈 클리어 이 소리 있잖아요. 수정처럼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더 지불하는 거잖아요. 저음 내주는 거 있잖아요. 다이나믹 그 자체가 내줄 수 있어. 쿵쾅쿵쾅 하는 소리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뭐 포트블에서 뭐 전원 소모량 이런 거랑 관련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겠지만 저음 잘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아니라고. 두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그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맑은 소리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BA는 실제로보다 이게 유닛 가격 있잖아요. 유닛 가격 그 대기업들이 사는 가격으로 본다고 하면 그 이어폰 유닛 가격 1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100원대. BA 유닛 10,000원 합니다.
이 100배 이상 그게 정량적으로 참 이게 정량이란다. 뭐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간에 그렇게 사람 산다고 지금 이걸 가지고. 왜? 맑은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도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갖고 있는 저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무식한 방식이에요. 네, 누가 이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저기서 좀 더 나은 방식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한번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물꼬를 튼 게 1990년대밖에 안 되거든요. 70년대 만들어졌지만 80, 90년, 20년, 거의 30년 가까이를 보청기로만 쓰다가 놀스라는 회사가 야 이어폰도 해보자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비가 활성화된 게 한 10년 정도밖에 사실 안 돼요. 그 사이에 이제 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고. 이제 누가 또 새로운 모델을 해가지고 또 뭔가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그 시장이 또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는 뭐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의 몫인 거고. 자, 이제 3일간의 교육 이제 거의 한국별로 다 정리가 됐어요. 자, 이제 좀 더 쉬운 걸로 해서 다시 이제 이어폰, 헤드폰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 이어폰, 헤드폰의 목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 위치한 스피커에서 내주는 그 음향을 갖다가 그대로 실제로 내 바로 여기 귓바퀴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내주는 이어폰, 헤드폰 장치에서도 똑같은 느낌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 스피커가 있고 이상적인 청취실 환경이 갖춰진 그 소리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들은 실제로 그 청취자의 고막에서 느끼는 그걸 그대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뿐만이 아니라 청취실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 소리가 다 찾아가지고 내가 눈을 감고 헤드폰을 탁 듣고 있으면 그 음색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사운드 이미지는 한 2m 정도 전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도로 좀 60도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착 펼쳐지는 이렇게 음상이 사운드 이미지가 펼쳐져야 그게 이상적인 이어폰, 헤드폰이라고 그래요. 그쵸? 실제로는 스피커는 여기 있는데 내 귓구녕 안에 있는데 소리는 여기서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헤드폰은 다 그렇죠. 내 귓구녕 안에 있든지 귓구녕 근처에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죠. 네? 구도 이렇게 막 뚜껑을 씌워놨어. 남들 듣지 말라고. 자, 그런 환경 속에서 한번 첫 번째 그 80년대 전까지는 헤드폰 있잖아요. 별로 뭐 소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에 대한 것들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모든 연구의 주체는 전부 다 어디였다고 하냐?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통신용. 그렇죠? 송수하기 용으로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측정할 때 측정 장비들이 별로 안 좋은 게 사람들이 헷갈리고 뭘 측정해야 될지 모르고 장비업체도 헷갈리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송수하게 측정하는 커플러하고 이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이어폰, 헤드폰을 측정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그 장비업자들은 그걸 가지고 헤드폰 측정해도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대역이 환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8kg까지만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10kg까지만 볼 수 있는 거, 그 이상 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어폰에서 측정하니까 다 보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 송수하기, 왜 스피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화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어폰, 헤드폰이 뭐가 달라? 여기 스피커 있는 건데. 그걸 그대로 다 쓴 거예요. 그리고 표준통화,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향실에서 나랑 이야기하는 사람이 1m 전방에서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그 느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FFEQ라는 게 나왔어요. 실제로 우리 스피커를 들을 때 정면에 있습니까? 스피커는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 있다고. 헛개비 상만 앞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FFEQ라고 그래가지고 다 지금까지 이렇게 써왔다고. 그건 FFEQ라는 말보다는 표준통화 기준 음장이라고 이야기하자 맞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FF를 갖다가 0도가 아니다. 30도로 쓰자고 이야기가 다 바뀌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죠. 20에서 30도. 요 사이에 스피커가 있는 걸 해가지고 그게 FF 음장으로 써야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다 전부 다가 그쪽에서 나온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용 하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조금이라도 이어폰 헤드폰 가까워진 게 뭐였다 그랬어요?
보청기용이라고 그랬죠. 보청기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속 이론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어폰, 헤드폰을 과연 측정할 수 있냐라는 거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가 겨우 해가지고 이제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이제 이어폰, 헤드폰 측정할 수 있는 기기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2011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기가 너무 안 맞는 거지, 지금. 왜? 커널 타입이라든지 오픈이어 타입 같은 경우는 귓바퀴 영향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서큐머랄처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귓바퀴 영향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오버이어 타입이죠. 여기, 그죠? 수프라우랄 같은 거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요 경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사람하고 굉장히 같아야 된다고. 근데 그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이전까지는. 요거 경도를, 쇼 경도라 그러는데 경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겨우 2010년도에 사람하고 가장 유사한 애 있잖아요. 요 귓바퀴. 피나라고 그러는데 이거의 그 기준이 2010년도에 만들어요. 지금 바깥에 나오는 키마 있잖아요. 키마 이거 보면 굉장히 부들부들할 거예요. 얘가 귓바퀴가. 그게 사람하고 그래도 굉장히 유사한 거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뭐 실리콘 덩어리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안에 연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근데 이게 눌러주면 있잖아요. 이거 영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주파수 특성, 특히 고주파수에서 다 영향을 미친다고. 그게 나온 게 얼마 안 된다니까. 이거 기능 제대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랑 같을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요 안에 꽂히는 구멍이 있잖아요. 이거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 구멍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 귓구녕을 한번 보세요. 이거랑 같이 생겼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오픈이어 타입이라든지 이렇게 꽂는 그 환경 자체가 우리가는 유사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달라. 귓구녕 모양은 우리가 이어팟이라 그래가지고 아이폰 5 이렇게 선정할 때 보면 귓구녕 막 보여주는 빨리 확 지나가는 그 동영상 나오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지만 그 공통적으로 가는 어떤 모양이 있는데 그것조차 만들어준 이게 귀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좀 열악하다고. 이게. 어쨌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거는 80년대부터 처음으로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80년대부터. 그래도 소리는 어떻게 내야 되는 거 정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표준통화, 정면에 있는 소리 그대로 나야지. 그래. 그래서 자유음장, 그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자유음장 있잖아요. 앞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앞에서 오는 거. 앞에서 오면 대충 어떻게 생기냐고 하면, 요렇게 해다가 좀 떨어져가지고 올라갔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 있잖아요. 이상기로 푹 떴다가, 좀 꺼졌다가, 이게 어깨 반사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있잖아요. 여기 꺼지는 거 이것들은, 여기 콘차 반사 있잖아요. 앞에서 콘차 맞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꺼지는 거, 대짱 이런 거 있잖아요. 측정해가지고 이 특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특성이. 그렇게 하면 소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오기는 개뿔이라는 소리가 앞으로 나갑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지. 왜 안 나가는에 대해서는, 소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돼야 된다. 표준 통화 입장에서. 저렇게 돼야 되니까. 저걸 모든 기준을 해가지고, 다 설계를 했는데, 이게 일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고 하면, 이걸 가면 소리가 앞으로 나간다는 가정하에서, 그쵸? 시작이 됐는데 소리가 앞으로 안 나가잖아. 모든 소리는 머리 내에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색이 있잖아요. 앞으로 나가야 할 소리가 머리 내에 있으면 음색이 바뀌는 걸로 나와요. 특히 제일 큰 불만이 어디냐고 하면 바로 여기 3kg 부근이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들어보면 3kg가 너무 센 거예요. 우리가 플랫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있잖아요. 스피커를 하고 비슷하게 헤드폰을 맞춰서 얘기랑 유사한 헤드폰을 들어보면 3kg가 너무 세.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FF는. 다른 거는 별로 없었어요. 이거 3kg가 너무 세.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되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치고 나온 사람이 이게 TL이라는 사람. 1980년대 때. 이걸 지가 생각해도 소리가 앞으로 나가지도 않는데
앞으로 나가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헤드폰을 설계를 하는 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음색이 많이 왜곡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모델이 없을까? 심리음량 모델이겠죠. 그렇죠? 내소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찾은 게 바로 어소시에이션 모델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연상, 연관, 뭐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그런 모델을 제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이 진짜 사람이 뇌 속 프로세스를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냐?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건데, 많이 맞긴 하지만 100% 그렇다고 다 인정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 논리는 틀린 게 없어. 근데 실제로 머리가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 논리가 뭐냐고 하면, 이걸 갖다가 어제 청지각 오디터리 퍼셉션 모델로 갖다가 게슈탈트라는 걸 제가 들고 나왔어요. 이게 사실 뭐 사람 머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제가 생각하니까 이런 게 모델이 있어서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돼. 이 사람 논리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게 이제 사람이 귀가 막 있을 거잖아요. 몸통 있고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어떤 건데 처음 다가 이제 이렇게 주파수 왜곡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필터 뱅크에서 뭐 2kg 바꿔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 3kg 바꿔주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 몸통, 귓구녕, 귓바퀴 이런 거에 의해서 있잖아요. 이 시그널을 들어봐가지고 다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주변부 단계 뭐 이런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로케이션 디터밍 어소시에이티브 패턴 셀렉션이 됐는데, 이걸 뭐라고 보면 되냐 그러면 HRTF 셋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런 외국대 들어왔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번 이런 것들 외국대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학습에 의해서 갖고 있는 내 머릿속에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쫙 있다고. 쫙 서칭을 하는 거예요. 방위각 0도, 고도 30도, 이거하고, 얘 들어온 게 그거랑 똑같아, 셋이. 그러면 딱 그 두 개가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 음색이 그거랑 예를 들면 똑같다고 하면, 여기, 게슈탈트 디터미닝 어소시에이티브 패턴 셀렉션. 말이 어려운데, 여기서는, 음색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여기는 0도 30도에 있는, 방위각 0도, 고도 30도에 있는, 그러니까 0도 30도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 날라오는 소리야. 음색이 바뀐 게 아니고, 위치를 거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는 어떻게 느끼느냐 그러면, 소리가 실제로 30도에서 들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버리면, 음색이 하나도 왜곡도 안 되고 있잖아요. 소리 위치만 딱 해가지고 여기서 들리는 거 느끼는 거예요. 뇌에서는. 완벽하죠? 예. 이런 지가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HRTF 있잖아요. 내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그거 갖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이게 위치 선정을 한 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일치가 됐다고 하면 얘가 얘 인버스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역함수로 돼 있죠. 인버스로 돼 있다는 말은 이게 그대로 통과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왜곡이 없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이 셋은 내가 언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미장원 가가지고 파마 하다가 쇼코스를 탁 쳤어요. 그러면 HRTF 셋이 바뀌겠죠. 그러면 그 셋을 제가 또 저장을 해요. 내가 오늘 두툼한 외투를 입고 갔어요. 오늘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추워가지고. 그러면 그때 약 들리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데이터베이스, HRTF 데이터베이스가 리프레시가 싹 된다고. 어쨌든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왜곡된 소리가 그거하고 딱 맞으면 이건 잊혀진다. 그러면 내가 고개를 돌아보고 이러죠. 그렇죠? 밤에 모기가 휙 날아다니는데 그게 딱 맞으면 내가 잡는 거고 핀트가 안 맞는다 그러면 딴 데 치는 거지.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헤드폰에서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 헤드폰의 얘가 이게 로케이트 디터미닝 하고 만약에 진짜 완벽하게 아까 얘처럼 이런 조건이 M하고 M 인버스 관계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왜곡이 없이 있잖아요. 그 소리를 헤드폰 내에서 음을 딱딱 이렇게 짚어주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헤드폰 K가 얘처럼 되려면 K하고 M하고 똑같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헤드폰이 어떻게 된다고? K하고 M이 같다고 하면 소리가 바깥에 내가 원하는 소리에 딱딱 매쳐서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헤드폰은 그게 안 돼. 머리가 다 모든 음상이 다 머리 내려 맺혀버리네. 그러니까 뭐 HRTF가 뭐고 아무 쓰잘데기가 없이 되는 거. HRTF라는 것은 내가 거기서 찾으면 소리가 글로 나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나가. 그럼 그 안 나가는 차만큼 소리가 여기서 되는데 소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뭐로 된다고? 음색 왜곡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지금 논문에 쓴 거예요.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 뭐 그럴 것 같아. 뭐 내세준다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볼게요. 그 양반이 쓴 거예요. 1980년 쓴 건데요. 리스닝룸을 자유음장으로 생각했을 때 FFP를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자유음장이란 말은 무향실 같은 거예요. 예? 내가 무향실에서 음을 듣는다고 했을 때는. 근데 인헤드 로컬라이제이션, 음상이 머리 내에서 맺혀버리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M 인버스 가정이 있잖아요. 얘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얘는 역할을 못한다고 할 때는 1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본 거지. 그래서 얘가 역할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어째도 그냥 통과되는 거 1이 된다 그랬잖아요. 1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전체는 1이 돼야 돼. 그럼 K도 1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K도. 그럼 헤드폰 특성도 1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K가 1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헤드폰이 1.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어떤 위치도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데이터베이스 CSS에 들어오는 시그널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음상이 머리 내로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찾았다고 하면 그 위치로 내가 가리킬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 내에서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런 주파수 특성을 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게 뇌에 있는 청각 피질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머리 내에 있어. 이렇게 대략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얘기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폰도 마찬가지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곡을 없애주려면 어느 방향도 찾을 수 없는 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헤드폰 자체도. 그래서 그냥 어느 방향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특성을 가지는 헤드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까 그 자유음장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한 방향을 고정시키는데 안 가다 보니까 음색 왜곡이 생겨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류를 범하려면 어떤 방향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방향은 얘는 못 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향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하나를 찾자고 해가지고 한 게 이 사람은 잔머리를 굴린 게 다 더해버려야지. 그렇죠? 모든 방향에 오는 걸 다 더해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공간 평균을 시켜버린 거죠. 모든 방향에서 오는 걸 다 공간 평균을 시켰어요. 첫 번째 날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게 다 돼버리면 물리적으로는 자장실이 돼버리는 거. 그렇죠? 모든 자장실의 의미가 에너지가 모든 방향에서 오는 에너지가 같은 걸 자장실에 그런다고 그러죠. 물리적으로는 자장실이 되는데 다른 의미는 뭐냐라는 거야. 모든 방향을 다 돼. 일로 오는 거, 이리 날라오는 거, 이리 날라오는 거, 이리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다 돼버리면 이게 도대체 뭐가 되겠냐는 거야. 공간 평균을 시키면 공통적인 부분은 남고 차이는 다 없어지는 걸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차이는 없어지고 공통 부분만 남는 거라고. 과연 그게 여기서 말하는 K가 1이 될까? 그거는 사실은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틀렸다고 또 볼 수도 없어요. 이 양반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방향에 오는 걸 갖다가 다 더해줘 보니까 뭐가 있냐 그러면 귀를 그냥 단순히 이런 걸로밖에 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하면요.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 있죠. 그렇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다 없어져야 돼. 여기다가 그냥 껌을 다 채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온 거 있죠? 껌을 다 채워가지고 다 채우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콘차 있죠. 콘차. 콘차도 그냥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여기 들어가고 나왔던 거 많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다 채워넣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렇게 매끈한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 두 개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고 하면 요 길이가 아까 2.5cm 정도 되거든요. 2.7cm 정도 되면 3kg 이쪽에 슉 솟는 공진이 하나 생기고 요거는 뭐로 됐냐고 하면 3kg 이쪽인데 이렇게 브로드한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런 게 생긴다고. 이게 바로 뭐냐? 디퓨즈 필드 이퀄라이즈드 고정곡선이에요. 결국 저거만 남는 거예요. 저거만. 물론 이제 이게 아까 2.7cm라고 했으니까 3kg만 있는 게 아니겠죠. 3kg도 있고 9kg. 좀 예쁘게 그립시다. 많이 써먹을 그림이니까. 결국 이것밖에 안 남는다 그랬어요. 이것밖에.
이거밖에 안 남는데, 이걸 두 개를 떼서 보면, 두 개를 떼볼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3kg 하나 생기고 9kg 생기고 15kg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3, 9, 15 이렇게 간다. 3일은 3, 3, 3은 9, 3, 5, 1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반파장, 4분의 1 파장이 홀수배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쨌든 좀 넓게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잘 안 나오네.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고 이런 곡선이 하나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이게 여기서 반사함들이 있잖아요. 예? 이 반사함들 때문에 많이 줄어들어.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세 번 이렇게 떠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게 실제로 뜨는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작게 해요. 거의 안 뜨는 걸로 이렇게 가요. 그만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실제로 잔향실에다가 덤 애들 놓고 측정한 데이터 보면 그 9kg에도 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더미 애들을 놓고 잔향실에서 쟤도 뜨는 게 없고, 밖에 전시되어 있는 키마를 해서 해도 뜨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헤드 오쿠티스에서 만든 것들도 뜨는 게 없어요. 이거는 혼자 반사 때문에 얘가 다, 해필이면 얘가 다 까먹는 거예요. 이 부분. 많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아까 FFS의 가장 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음색의 불만이 뭐라 그랬어요? 물론 뭐 머리 내맺히고 앞에 그거는 뭐 FF 그 이야기고, 실제로 사운드 엔지니어리 듣는 것들은 3kg가 너무 세게 들리는 거예요. FF가 너무 강하게 들려. 근데 실제로 이건 보면요, 그 FF보다 한 4dB 정도가 낮아요. 이 피크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FF가 이렇게 그 FF에서 4kHz가 셌던 거 있잖아요. 그게 싹 없어진 거지. 좀 많이 완화가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DF에 대해서 손을 많이 들어줬어요. 아, 이건 좀 맞는 것 같다. 뭔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틀리지는 않고 FF가 갖고 있었던, 자유음장 보정기 갖고 있었던 그 3kHz가 센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으니까 손 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이 양반이 이야기하고 나서요, 많은 그 이어폰, 헤드폰에서 많은 그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디퓨즈 필드 이퀄라이즈드 헤드폰이라는 게 이제 많이 출시가 되는 거죠. 90년대 때 접어들면서. 특히 독일 제품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독일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더 듣기 좋거든. 뭐보다? FF보다는. 근데 그게 그럼 답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FFE 기준, DFE라고 해서 타겟을 한 거 있잖아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아무 EQ도 안 건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 EQ도 안 건 거. 로 데이터. 그 세 개하고, EQ도 안 건 거하고, 그 테스트를 해본 거니까 DFE가 제일 선호가 됐대. 이 세 개 중에서는. 근데 알고 보면, 이것도 답 아닌, 이것도 답 아닌, 이거 답 아닌, 뭔가가 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몰랐지.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양반이 견지는 뭐냐고 하면, 소리가 머리 내에 맺히는 거. 그래서 방향감을 주면 안 돼. 실제로 허상이 앞에 뭐 맺히는 걸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뭐 자유음장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안 돼. 안 나가는 걸, 한 번도 나간 걸 경험을 못 했는데, 음상 다 머리 내에 맺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주면 안 되니까, 아예 방향을 다 없애버리자. 어떻게 없애지? 다 더해버려. 어떤 방향도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차이는 싹 없애고, 방향에 대한 차이 있잖아요. HRTF 차이는 싹 없애고, 공통적인 하다 보니까 얘만 하면 거, 얘만. 이것만 가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타겟을 정했다 보니까 좀 낫네. 3kHz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어느 정도. 이 양반이 근데 뭐, 기존에 그러면 FF를 완전히 뒤엎게 싹 다 바꿨나? 그게 또 아니에요. 이 말도 맞아. 그래가지고, DF를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뭐 좀 나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또 그것도 아니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하나의 그냥 하나의 설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류. 본류가 있고, FF는 IC 스탠다드, 지금도 IC 스탠다드에는 FF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ITU 있죠, ITU?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DF가 표현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대체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2의 안으로 남아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ITUR 있잖아요. BS708.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내가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들이 모니터링 헤드폰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쪽에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게 DFE를 채택을 해가지고 DFE로 갖다가 보정을 해서 적어도 요 안에 편차, 이 마스킹 내에 들어오주는 걸 갖다가 이제 권고를 한 거죠. 요 안에 들어와줘야 DFE 이퀄라이즈드 헤드폰이라고 우리가 해서 우리 방송국에는 써줄게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맞춰야 되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있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할 때는 스피커 못 돌리고 다니잖아요. 그냥 헤드폰을 해가지고 모니터를 해가지고 바로 방송 송출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기준하는 헤드폰 이걸 쓰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자기네들 이렇게 정했어요. 이것도 ITR도 그렇고 특히 독일 놈들이 많이 했죠. DIN 스탠다드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T라는 아저씨는 디퓨즈 필드라는 보정 기법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 이어폰 헤드폰 역사에서는 그 연구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FF에서 DF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반기를 들고 과학적으로 이상한 게슈탈트 모델을 들고 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했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둔 거예요. 완성은 아니었지만. 근데 이 양반은 뭘 생략을 했냐 그러면 바로 청취실에 대한 음장 부분을 다 생략했어요. 갑자기 소위 말해서 무향실에서 잔향실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무향실에서 듣던 게 잔향실로 싹 가버린 거라고. 그 논리는 바로 게슈탈트라는 논리를 가지고.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가 잔향실에서 그러면 음악을 듣나?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이 뭐였어요? 시청실에서, 청취실에서 듣는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 위치한 스피커에서 듣는 그 음색과 그 사운드 이미지를 헤드폰에서 똑같이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청취실의 특성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잔향실인가?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게슈탈트 모델 좀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만 이건 정답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번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첫 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만약에 진짜 이어폰, 헤드폰이 소리가 진짜 머리 내에서밖에 안 맺힐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머리 내밖에 안 맺힐까요? 그거 아니라 그랬죠. 정말 내 머리로 가지고 녹음을 하고 내가 듣고 있는 요 헤드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정말 잘 보정을 해가지고 들으면 소리 다 나갑니다.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거지. 이게 그리징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만에서도 굉장히 아주 독특한 분인데 렉시콘 잔향 프로세서 만든 사람이에요. 로직 7도 만들고. 그 양반은 나중에 이야기도 나오는데 내 머리 가지고 내가 내 바이노랄 녹음하든 스테레오 녹음하든 있잖아요. 공간에 가가지고 홀에 가가지고 쫙 하는 거 내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녹음해온 걸 내 헤드폰 하나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 녹음한 그 고막에다가 이제 마이크로폰을 설치를 하거든요. 프로 마이크로폰을. 그걸 가지고 녹음을 해. 그리고 헤드폰을 그거 장악된 상태에서 헤드폰을 씹어. 헤드폰 틀어. 그 헤드폰 특성도 그걸 가지고 보정을 해줘.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음악을 듣잖아요. 완벽하게 다 이게 매치더라는 거예요. 나는 되던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음반을 만들 수도 없고 누가 지 귓구녕에다가 고막 위에다가 파이프를 갖다가 쑤셔 넣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헤드폰 끼워가지고 그 파이프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에서 보정을 해가지고 그지까지는 안 하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어쨌든 그런 섬세한 보정을 안 하면
음색 차이 때문에 아까 게시탈트에서 찾을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소리가 안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드 로컬라이제이션 머리 내 음성 정의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술이 발달되고 내 찰탭을 잴 수 있고 내가 쓰고 있는 이어폰, 헤드폰을 완벽하게 보정을 할 수 있다. 고 한다면 뭐 지금 뭐 이런 것들 뭐 게시탈트 뭐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유는 밥을 또 먹고 예, 나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 아까 설문지 있죠?